사무라이 와이프는 어때? 나랑 살래? 일본 전통 도장 앞에서 울려 퍼진 조롱 섞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24살 타카하시 유키가 고개를 젖히며 비웃고 있었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한국 남성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오만한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유키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목검이 그녀 목 바로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도장 안 수십 명의 시선이 한 점에 집중된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한국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일본 명문 사무라이 가문의 막내딸이 그토록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장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담긴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2007년 10월 가마쿠라의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을 마치고 오전 어학원 수업까지 끝낸 김태주는 피곤에 절어 있었죠. 29살의 그는 도쿄에서 6개월째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공부보다 생계 유지가 더 급했습니다. 월세 6만 엔짜리 고시원에서 하루 식비 500엔으로 버티는 생활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잠시 여유가 생긴 김에 가마쿠라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교통비는 정기권으로 해결되니까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았거든요. 전철에서 내려 전통 거리를 걸으며 태주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정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목조 건물들과 돌길이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걷다 보니 유독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카하시류 검술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대문 앞까지 다가간 태주는 마침 나오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용기를 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하지만 이 역까지 어떻게 가나요? 태준의 어눌한 일본어를 들은 것은 도장에서 막 나오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전통 기모노 차림의 그녀는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배낭을 맨 모습과 어설픈 일본어 발음에서 한국 관광객임을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네. 한국말로 해도 돼. 유키의 유창한 한국어에 태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유키의 다음 말이 그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볼품없어? 군대 갔다 와도 이 모양이야? 주변에 있던 일본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시즌이라 사람들이 제법 많았는데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태주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물어본 것 같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최근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한류 열풍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거든요. 더욱이 명문 사무라이 가문의 자부심까지 더해져 외국인, 특히 한국인에 대한 우월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잠깐 어디가? 우리 도장 구경하고 싶어서 온 거 아냐? 유키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어요. 사무라이 문화 구경하러 온 거지? 그럼 제대로 구경시켜 줄게. 사무라이 와이프가 어떤 건지도 보여주고.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런 일로 시비를 벌일 수는 없었거든요.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어학연수 비자로는 아르바이트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문제라도 생기면 일본 생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이자 유키의 비웃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침 도장에서 나온 오빠 켄도 상황을 보고는 씩 웃으며 다가왔어요. 유키야, 뭐 하는 거야? 28살의 켄은 전국 검술 대회에서 3위까지 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근육질의 체격과 함께 사무라이 가문의 자부심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오빠, 이 한국인이 우리 도장 구경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켄이 태준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초라한 차림새의 외국인이 자신들 가문의 도장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못마땅했어요. 더욱이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마. 우리 전통 문화 함부로 구경거리로 보지 말고. 켄의 말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실수가 터졌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던 태준이 도장 입구에 놓인 커다란 화분에 배낭을 걸쳐버린 거예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도자기 화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유키와 켄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구경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 화분은 에도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골동품이었거든요.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급하게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그는 진심으로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유키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가보를 깨뜨려 놓고. 켄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야, 이거 배상할 수 있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골동품이라면 자신이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그 순간 도장 안에서 나온 중년 남성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50대 후반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타카하시 겐지, 13대 가주였어요. 전국구 검술대회 심사위원까지 지낸 그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겐지의 낮은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아버지, 이 한국인이 우리 집 화분을 깨뜨렸어요. 유키가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겐지가 바닥의 파편들을 보더니 태준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듯 담담했죠. 그래, 그럼 책임져야지. 겐지의 말에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 우리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린 대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주변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겐지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외국인들을 다루는데 익숙한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위신을 세우고 동시에 최근 늘어나는 무례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과연 태준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겐지의 차가운 시선이 태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13대를 이어온 명문가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주변 구경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선 여기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사과나 해봐.
그게 우리 집안 물건을 건드린 놈이 할 일이야.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면 오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루 8,000엔의 소중한 일당을 잃게 되는 거죠.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겨우 맞춰가는 상황에서는 하루 수입이라도 치명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장면을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최근 한류붐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못마땅했던 차에 한국인 하나 정도는 제대로 혼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태준의 무릎은 아파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딱딱한 돌바닥에서 몇 시간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다리에 감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렸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 야, 김태준.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나카무라였어요. 35살의 그는 태준보다 6살 많았지만 둘 다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라 서로 챙겨주는 사이였거든요. 나카무라가 급하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카무라의 당황한 일본어에 겐지가 대답했어요. 이 한국인이 우리 집 귀중한 화분을 깨뜨려서 사과하고 있는 중이야. 나카무라는 태준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겨우 생활비를 맞춰가는 그가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다니. 하지만 타카하시 가문의 권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태준, 괜찮아? 나카무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겐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던 태준의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겠다. 일어나. 태준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각을 잃었거든요. 나카무라가 급하게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겐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화분값은 따로 치러야지. 그게 500만 엔 정도 되거든. 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500만 엔이라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도 50만 엔이 안 되는데 500만 엔이라니. 이건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물건인데. 겔지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유키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도장 청소나 자빌 같은 거 시키면서. 겐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돈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거든요. 외국인, 특히 한국인 하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우리 도장 청소하고 자비래. 그러면 빚을 탕감해주마.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도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생활비가 모자라게 될 텐데. 하지만 500만 엔을 감당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카무라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태준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은 아직도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6개월 전 일본에 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사실 태준이 일본에 온 이유는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었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신문 배달을 마친 태준은 타카하시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성의를 보이려 했거든요. 하지만 도장 앞에는 이미 유키가 서 있었어요. 일찍 왔네? 그래, 이런 자세가 필요해. 유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오늘부터 제대로 부려 먹어줄 테니까 각오해. 우리 집 화분 깬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 순간 태준의 주먹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과연 태준이 이런 굴욕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타카하시 도장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전통 목조 건물 특유의 나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다담이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태준은 유키가 내민 물걸레를 받아들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학원 수업 전까지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도장 마루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150평 남짓한 넓은 공간을 혼자서 걸레질하는 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한 뼘씩 닦아나가는데 어제 하루 종일 꿇어앉아 있던 무릎이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유키는 도장 한쪽에 앉아서 태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통 기모노 차림새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운 피부와 갸름한 얼굴선까지. 겉보기에는 교양 있는 명문가 교수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냉소적인 즐거움이 어려 있었어요. 야, 거기 구석진 곳도 제대로 닦아. 먼지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돼. 태준은 대답 대신 더욱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져 감각이 둔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500만 엔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마루 청소가 끝나자 이번에는 도장 곳곳에 놓인 목검들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검들이 수십 자루씩 벽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하나 내려서 먼지를 털고 다시 제자리에 걸어야 했어요. 검 하나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는데 몇십 자루를 반복해서 다루니 어깨와 팔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목검을 손에 쥐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에 착 달라붙는 듯한 익숙함과 함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작업을 계속했죠. 오전 작업이 끝날 무렵 켄이 도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술 수련복 차림의 그는 태준을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야, 진짜 성실하네. 한국인 치고는. 태준의 턱 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켄은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우스웠나 봐요. 마치 길들여진 동물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준은 서둘러 어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 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398엔짜리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는데 평소라면 허겁지겁 먹어치웠을 텐데 오늘은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학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일본어 문법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오후에 또다시 도장에서 당할 굴욕만 맴돌았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한국 학생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도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장으로 돌아가니 이번에는 더욱 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장 뒤편에 있는 정원 청소였어요. 가을 단풍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갈퀴로 긁어 모으고 쓰레기 봉투에 담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원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전통 일본식 조경으로 꾸며진 곳인데 작은 연못과 석등, 그리고 수령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운치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감탄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치워야 할 낙엽더미만 보였어요. 2시간 넘게 낙엽을 긁어 모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10월 말 날씨였지만 육체 노동을 하니 금세 몸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키와 켄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들과 추운 정원에서 허리 굽혀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태준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욱 견디기 힘든 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진짜 웃기다. 저 모습 봐. 완전 개처럼 일하네. 한국인들은 원래 저런가 봐. 우리한테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냐?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정원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갈퀴를 쥔 채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태준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예의상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유키는 그런 그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와. 할 일이 더 많거든. 도장을 나서는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키의 눈에 어떤 계획이 번뜩였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했거든요. 더욱 확실하게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도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유키뿐만 아니라 켄까지 나와 있었고 심지어 겐지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겐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도장에 귀한 손님들이 오시거든. 그런데 청소 상태가 영 마음에 안 들어. 태주는 어제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항변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키가 물통을 들고 나타났어요.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큰 플라스틱 통이었는데 무게 때문에 두 손으로 겨우 들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반성하라는 뜻으로 이걸 받아. 유키가 물통을 태준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10월 공기 속에서 물이라니. 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찰박.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었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태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켄이 다가와 신발로 태준의 등을 찼습니다. 개처럼 꼬리 흔들어 봐. 그 순간 태준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과연 그는 이런 모욕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요? 차가운 물방울이 태준의 턱 끝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으면서 오싹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더욱 차가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도장 앞에 모여든 구경꾼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켄의 발길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운동화 끝이 태준의 옆구리를 찔렀고 이어서 무릎 뒤를 가격했어요. 힘은 세지 않았지만 모욕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길거리의 떠돌이 개를 다루듯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가 다시 풀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목검을 만졌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감각이 다시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500만 엔이라는 빚더미와 앞으로 이어질 일본 생활을 생각하면 여기서 폭발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키는 그런 태준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어요. 완전히 길들여진 것 같은 그의 반응이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시켜 주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확실한 굴복이 필요했어요. 도장 뒤편에서 나타난 겐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려는 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 늘어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 겐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여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다시 정원으로 끌려갔어요. 어제 그렇게 깨끗이 치운 낙엽들이 하룻밤 사이에 또다시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밤새 나무들을 흔들어댔거든요. 끝없는 시지프스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갈퀴 대신 맨손으로 낙엽을 주워 담으라는 지시였거든요.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리는 상황에서 차가운 낙엽을 한 장씩 집어 올리는 것은 고역 중의 고역이었어요. 손끝이 곧 얼얼해졌습니다. 축축한 낙엽들 사이에는 진흙과 벌레들이 끼어 있었는데 맨손으로 만져야 하니 역겨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태준은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친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이 상처를 냈거든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유키와 켄이 번갈아가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준은 서둘러 손을 씻으려 했지만 유키가 그를 막았어요. 어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학원 수업 시간이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어학 연수비는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수업을 빠지게 되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태준의 직장 동료인 나카무라가 급하게 도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태준, 큰일 났어.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의점 사장이 너 때문에 항해 전화를 받았다는데. 겐지가 태준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그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 항의했던 거예요. 도장의 귀중품을 파손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카하시 가문의 권위를 앞세운 그 전화 한 통은 충분한 위력을 발휘했어요. 편의점 사장은 즉시 태준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8,000엔의 소중한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었어요. 그 역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거든요. 타카하시 가문 같은 지역 유력가와 맞설 힘도 없었고요. 태준,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온 진짜 이유, 찾아야 할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5년 전의 그 사건이 아직도 그의 가슴 속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유키는 더욱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장 마루를 혀로 하자서 닦으라는 거였어요. 걸레도 물도 주지 않고 오직 혀만으로 청소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태준의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은 빚대로 있고 일자리마저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술을 갖다 댄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굴욕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조롱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구경꾼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영상을 찍어댔고 유키와 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준의 배낭에서 작은 사진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바람에 날려 도장 마루 위로 떨어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근처 전통차집을 운영하는 73세의 스즈키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온갖 일들을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그 사진이 들어온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어요. 설마 스즈키 할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사진을 보며 태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턱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굴복의 어조가 아닌 뭔가 결심을 다진 듯한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과연 태준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걸까요? 태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미묘한 변화를 알아챈 건 유키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그의 어조에 스며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체념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켄은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드디어 이 한국인을 완전히 길들였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태준 앞으로 다가가서 더욱 모욕적인 명령을 내리려 했어요. 이제 진짜 개처럼 네 발로 기어서 도장 한 바퀴 돌아봐. 그 순간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의 떨림은 공포나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이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일본 남성이 찍혀 있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한국의 산악지대가 보였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작은 글씨로 타카하시 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스즈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타카하시 가문이 모든 일을 지켜봐 온 그는 5년 전에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차남 류가 한국 여행을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말이에요. 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고 등을 곧게 펴는 그의 모습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유키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는데 태준의 눈빛과 자세가 급격히 달라진 거예요. 어떤 위험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명령 안 들려? 유키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섞였어요.
켄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준의 어깨와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였거든요. 마치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압축 스프링 같은 느낌이었어요. 검술 대결을 하자고 했죠?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어요. 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검술로 승부를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개처럼 굴복하던 한국인이 갑자기 검술 대결을 운운하다니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겐지가 도장에서 나왔어요. 소동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는데 상황을 파악하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까지 얻어맞기만 하더니 갑자기 검술 대결이라니.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고 숨길 이유도 없어졌거든요.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겐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둘째 아들 류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5년 전 한국에서 실종된 그 아들 말이에요. 사토미 어머니가 이 소동을 듣고 도장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5년 동안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아들의 얼굴이 낯선 한국인의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어디서 구한 거야? 사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대답 대신 도장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벽에 걸린 목검들을 바라보더니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중간 길이의 목검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검을 쥔 태준의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검끝이 자연스럽게 정중앙을 향했고 무게 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어요. 양발의 간격과 각도, 어깨와 팔꿈치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숙련된 검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켄의 얼굴에서 조롱의 빛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너 검술 배운 적 있어? 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목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정식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도장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어요. 겐지도 이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준의 검 잡는 법이 아마추어의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수년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완성도였어요. 정체가 뭐냐? 겐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그때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707특수임무대대 김태준입니다. 도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707특임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명칭이었으니까요. 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혀온 상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유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개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한국인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였던 거예요. 불가능해. 그럼 왜 지금까지 당하고만 있었어? 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목검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타카하시 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토미가 비명을 질렀어요. 5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들의 마지막 소식을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겐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신들이 괴롭혀온 상대가 실제로는 죽은 아들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였거든요. 태준이 목검을 정중앙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검술 대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도장 밖에서 지켜보던 스즈키 할아버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겐지야, 이 사람 말을 들어봐야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류 이야기를. 과연 태주는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될 진짜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도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개처럼 굴복하던 한국인이 707특임대 출신이라니. 현실감 없는 반전에 모두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검술대회 3위의 실력을 자부했지만 특수부대 출신과의 대결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겐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13대를 이어온 검술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좋다. 대결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우리 도장의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5년 동안 억눌러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장 중앙에 흰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정식 대결을 위한 경계선이었습니다. 태준과 켄이 각각 선 양쪽에 서자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어요. 켄이 목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타카하시류 검술의 기본 자세였는데 확실히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다운 완성도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와 팔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반면 태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목검을 든 그의 자세에서는 일말의 흔들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의 실전을 겪은 베테랑 같은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시작. 겐지의 신호와 함께 켄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류의 전통 기법인 상단배기가 번개처럼 날아들었어요. 켄의 자신작이었고 지금까지 이 기술로 수많은 상대를 제압해 왔습니다. 목검 끝이 공기를 가르며 태준의 머리를 향해 떨어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켄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마치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회피였습니다. 켄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어요. 자신의 최고 기술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태준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목검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랐다가 대각선으로 내려찍었어요.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그 속도와 정확성은 경이로웠습니다. 켄이 급하게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늦었어요. 태준의 목검이 그의 손목 바로 앞에서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갔다면 켄의 손목이 부러졌을 거예요. 도장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겨우 3초 만에 승부가 결정된 거였어요. 켄은 자신이 무엇을 당한 건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방어했는데 어느새 상대의 검이 자신의 급소에 닿아 있었거든요. 이런, 이게 뭐야? 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 목검을 거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역 검술대회 3위의 실력자가 한순간에 제압당하다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유키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런 실력의 소유자였다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류는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다닌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토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2002년 10월 한국의 설악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도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타카하시 가족들은 5년 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을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707특임대에서 산악구조 훈련 중이었습니다. 조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일본인 등산객이 절벽에서 추락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겐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타카하시 류 씨는 절벽 중간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토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구조 작업은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의식도 회복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토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 직전에 또 다른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더 위험한 지역에서 한국인 등산객이 추락했다는 거였어요. 도장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타카하시 류 씨가 말했어요. 자신은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구하러 가라고. 헬기가 곧 올 테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다른 구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스즈키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서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인생의 무게를 지켜본 그는 태준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류 씨가 기다리고 있던 그 지역을 덮쳐버렸어요. 사토미의 비명소리가 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겐지가 주저앉았어요. 아들의 죽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과연 그가 5년 동안 일본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준의 마지막 말이 도장 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5년 동안 일본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사토미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받은 충격으로 겐지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유키와 켄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온 행동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가슴속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낡고 해진 종이봉투였는데 5년 동안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이것이 류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준 것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겐지가 그 노트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항상 등산할 때 가지고 다니던 일기장이었거든요.
검은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인데 류가 중학생 때부터 써오던 것이었어요.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류 씨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것을 썼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부상당한 상태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토미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글을 읽을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미안해요.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멋진 한국 형을 만났거든요. 사토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형이 저를 구해주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형에게 말했어요.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도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형이 떠날 때 저에게 말했어요. 반드시 돌아와서 구조해 주겠다고, 조금만 버텨달라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걸 라디오로 들었거든요. 겐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도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라고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다고, 헬기가 오면 구조될 수 있다고. 사실은 라디오가 고장나서 구조 요청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는데도 말이에요. 사토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본 외국인인 저를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 구하러 가게 된 거예요. 형이 자책할까봐 걱정돼요.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의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된 거였어요. 만약 이 일기를 누군가가 읽게 된다면 부탁이 있어요. 그 한국 형을 찾아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사토미가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온 도장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5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류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고마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류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태준이 노트의 맨 마지막 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형, 만약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저는 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형은 저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5년 후 저희 가족을 찾아가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형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겐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3대를 이어온 가문의 가주가 한국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가주가 아닌 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겐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유키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오빠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은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태준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즈키 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진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태준이라고 했지?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5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니. 태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류 씨가 저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사토미가 일어나서 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은인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토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류가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도장 밖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실종되었던 류의 마지막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의 짐이 더 남아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진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태준이 아직 숨기고 있는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토미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태준은 잠시 평안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 진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겁고도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죠. 도장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구경꾼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타카하시 가족들은 5년 만에 아들의 진짜 마지막을 알게 되어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토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였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도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를 주목했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말에 긴장감이 다시 감돌았어요. 태준이 가슴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휴대폰이었어요. 5년 전 모델의 낡은 휴대폰이었는데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아직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류 씨의 휴대폰입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산사태 직전에 제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겐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태준이 휴대폰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화면을 밝혔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가는 상태였지만 아직 메시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오후 6시 42분 류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입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형,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거짓말했어요. 한국인 등산객은 이미 다른 팀이 구조했어요. 제가 형을 속인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형이 저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건 싫었어요. 산사태가 곧 올 것 같아요. 형은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사토미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형이 구해준 덕분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형,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형은 영웅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지막까지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슬퍼할 텐데 5년 후에 꼭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행복했다고, 정말 멋진 한국 형을 만났다고 말해주세요. 도장 안이 다시 정적에 빠졌어요.
류가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들과 태준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고백을 시작했어요. 저는 5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류 씨의 유언을 전하러 와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겐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의 마지막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 우연히 일본 뉴스에서 타카하시 도장 소식을 봤습니다. 검술 대회에서 켄 씨가 수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태준이 도장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막상 여기 와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당신들 아들을 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그 용기 없던 남자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겁하게 숨어 지냈습니다. 어학연수라는 핑계로 일본에 머물면서 언젠가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속였어요. 스즈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태준의 진심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류 씨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사토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자책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류 씨가 정말 원했던 건 제가 자책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했잖아요.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했어요. 태준이 타카하시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류 씨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걱정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힘차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겐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13대 가주의 위엄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겐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 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켄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유키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를 구하려고 했던 분을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태준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됐어요. 류 씨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언론사와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5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큰 뉴스였거든요. 하지만 도장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밖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스즈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제 류도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졌으니까. 사토미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류의 마지막을 알려줘서.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평안함이 더 많이 보였어요. 겐지가 도장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김태준은 우리 타카하시 가문의 영원한 은인이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했어요. 류는 우리 가문이 배출한 가장 자랑스러운 사무라이였다. 도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5년 만에 마침내 류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태주는 마침내 5년 동안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류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간의 숭고함,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후 타카하시 도장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류를 기리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상징하는 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 앞에서 태준과 타카하시 가족들은 매년 류를 추모하며 그가 남긴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기로 약속했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닌 용서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부족한 부분 편히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